우리들의 벽사일기 제1장 제11화 묘기와 고독 제1편. 병원에 같이 가자는 수희의 말에 끝까지 자신은 괜찮다며 신경 쓰지 말고 빨리 병원에 가보라고 승주는 말했다. 수희는 무거운 마음으로 자신이 늘 가지고 다니는 에코백을 어깨에 맨 채 상현이 모는 차를 타고 미친 듯이 병원으로 내달리고 있었다. 자신이 늘 분신처럼 가지고 다니는 에코백 안에는 승주가 써준 부적이 들어있는 장지갑과 엄나무 가지 그리고 벽조목 부채와 붉은 팥 그리고 소금 등이 담겨 있었다. 수희에게 있어 이 에코백은 자신의 목숨을 지켜줄 무기이자 장비였다. 흔히 엄나무는 삼계탕을 끓일 때 넣는 뾰족한 나뭇가지로 알려져 있는데 두릅나무과에 속하는 나무의 가지다. 과거 민간에서는 가시가 박힌 외양 때문인지 세시풍 속에서는 엄나무의 가시가 귀신을 쫓는다고 믿어져 대문 위쪽이나 외양간에 꽂아두곤 하였다. 수희도 민속 자료를 통해 얻은 지식으로 재래시장에서 엄나무 나뭇가지를 구해 몇 번 잡귀들을 향해 휘둘러 보았는데 정말로 잡귀들이 도망가는 것을 보면 아예 낭설은 아닌 모양이었다. 또 벽조목은 벼락 맞은 대추나무를 일컫는데 수희 가방에 들어있는 것은 벽조목으로 만든 작은 접선이었다. 부채는 그 모양에 따라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뉘는데 수희가 가진 부채는 접었다 폈다 할 수 있어서 흔히 접부채라고 부르며 쥘부채 혹은 접선이라고도 부른다. 부채의 살대가 벽조목으로 만들어졌는데 그 때문인지 거의 귀물레에 가까웠다. 예로부터 대추나무는 양기가 있다고 믿어져 왔다. 거기에 번개까지 맞았으니 벽조목으로 만든 부채는 양기 그 덩어리 자체라고 봐도 무방했다. 자신이 하도 조르고 졸라 때를 쓰며 힘겹게 천수도령에게 뺐다시피 해서 얻어낸 소중한 무구였다. 벼락 맞은 대추나무는 귀신을 쫓고 복을 불러일으킨다고 해서 부르는 게 값이었다. 워낙 소량이 생기기에 대부분 가공할 수 있을 만큼의 양도 생기지 않는다. 그런데 운 좋게도 천수도령은 이걸 구해 부채를 만들어 자신에게 주었다. 꺼림칙한 표정으로 자신에게 부채를 주는 천수도령은 한 가지 주의사항을 덧붙였다. 이건 평범한 대추나무가 아니라 유명한 곳에 오래된 고목으로 만든 특이한 벽조목이니 조심해서 다루어야 한다고 말이다. 평범한 나무가 아니라 거의 영물에 가까운 영험한 부채라 살아있는 거라 여겨도 무방하다고 했다. 생떼를 쓴다고 남에게 주지 않을 소중한 물건인 것은 분명했다. 하지만 화마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 무엇이든 무기가 필요했던 수희였기에 자신의 복수에 도움을 주기 위해 천수도령이 힘든 결정을 한 것을 잘 알고 있다. 소중한 물건임을 알기에 수희는 오른손으로 벽조목을 쓰다듬으며 벽조목까지 쓰지 않기만을 바랬다. 상현이 모는 차 조수석에 앉은 수희는 승주가 괜찮은지 걱정과 불안에 계속해서 승주에게 미친 듯이 카톡을 보내고 있었다. 승주는 집으로 돌아가 씻고 쉬면 괜찮아질 테니 자기 걱정은 하지 말고 서둘러 종우라는 아이가 있는 병원에 가보라고 했다. 수십 개의 카톡을 보내도 승주는 수희가 보낸 카톡을 읽지도 않고 있었다. 분명 자신과 말싸움을 했던 경환이라는 남자가 집에 데려다 준다고 했으니 승주는 그 차 안에서 쉬고 있을 것이 분명했다. 본인 성격보다 더 고집이 센 승주였기에 분명 자신이 병원에 가자고 해도 자신의 말을 듣지 않을 터였다. 요란스러운 수희의 카톡 보내는 알람 소리에 뒷좌석에 앉은 백마녀는 더 정신이 없었다. 분명 그 얌전한 승주라는 아가씨 입에서 손주 종우의 목숨이 위태롭다는 말을 들은 이후부터 백마녀는 정신이 하나도 없었다.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처럼 휘청거리며 술에 취한 듯 정신이 혼미했다. A씨, 이게 다 할머니 손자 때문 아니에요? 단순히 부적이 소멸된 부작용으로 승주가 피를 토한 것이라면 어차피 의학적인 조치보다는 영적인 조치가 더 시급한 문제일 수도 있다. 그렇다면 차라리 병원에 승주를 끌고 가 이것저것 의료 검사를 받게 하는 것보다는 자신이 그 종우라는 꼬마에게 찾아가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빠른 길일 수도 있었다. 어쩔 수 없다는 듯이 신경질적으로 핸드폰 화면을 끈 수희가 투덜대자 머리가 아픈 듯이 두 눈을 질끈 감고 이마에 손을 올린 백마녀를 흘끗 백미러로 바라본 상현이 수희를 향해 조용히 말했다. 문수희 씨라고 하셨죠. 초면에 죄송하지만 저라도 이렇게 했을 겁니다. 가족을 살릴 수만 있다면 다른 사람을 해치는 한이 있더라도 가족을 지키고 싶은 게 사람 마음 아닙니까? 그러니 제가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디 어르신 좀 도와주십시오. 동굴 속 목소리처럼 낮게 울리는 중저음 목소리에 상현의 간곡한 부탁은 차 안에 조용히 울려 퍼졌다. 상현의 말을 백마녀 역시 들은 것인지 울음을 간신히 참고 꺽꺽대는 백마녀의 울음소리만이 차 안의 정적 속에 흐르기 시작했다. 이윽고 수희는 아무 대답도 없이 깊은 한숨만 한 번 내쉬었다. 아무 대답 없이 상현의 얼굴 옆으로 손을 들어 올려 빨리 가달라고는 듯이 휘젓는 수희는 속으로 생각했다. 화마의 기운은 쓰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어찌 될라나. 수희는 혹여나 자신이 화마의 기운을 병실 안에서 사용해야 할까 걱정스러운 마음이었다. 화마의 기운을 조절하지 못해 괜히 아픈 아이가 다칠 수도 있었고
과거에 승주 어머니를 지키려다 병실을 홀라당 태워먹을 뻔한 전적이 있기에 가급적 병원 병실에서만큼은 화마의 힘을 쓰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병원에 가까워질수록 벽조목은 묘한 기운을 풍기며 바르르 떨고 있었다. 얘도 뭔가 느껴져서 그런가 괜시리 더 불안하네. 수인은 오늘따라 왜 자신의 수호령들이 보이지 않는지 이상하다고 여기며 점점 가까워지는 병원 정문을 바라보며 서둘러야겠다고 생각했다. 저 먼저 갈 테니 할머니 모시고 얼른 따라오세요. 백마녀와 상현에게 거의 소리 지르다시피 하며 급하게 차문을 닫고 뛰기 시작한 수희의 뒤에 서서히 영체가 맺히며 할머니 수호령 영가가 나타났다. 하지만 수희는 그걸 볼 틈도 정신도 없었다. 황급히 종우의 병실로 들어간 수희 앞에 보이는 것은 공중에 대롱대롱 매달려 누군가에게 목이라도 졸리는 듯한 종우의 모습이었다. 마치 보이지 않는 거대한 거인이 종우의 목을 조르고 있는 듯이 종우는 숨이 막혀 캑캑대고 있었다. 허공에 매달린 종우의 얼굴은 점점 하얗게 질려가고 있었다. 꼬맹아, 놀란 수희가 소리치며 재빨리 자신이 챙겨온 에코백 안에 엄나무 가지들을 허공을 향해 던졌지만 이내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엄나무 나뭇가지들이 힘없이 바닥에 툭 떨어졌다. 뭐야, 엄나무는 아무렇지도 않다고 보통 잡기는 아닌가 본데. 수희는 심란한 마음으로 벽조목 부채를 꺼내 펼치고 종우를 향해 부채질을 시작했다. 뭔가 알 수 없는 향기와 훈훈한 기운이 바람을 타고 엄청난 속도로 허공에 떠 있는 종우를 향해 덮치자 순간 종우가 푹 하고 땅으로 꺼지듯이 떨어졌다. 연신 기침을 콜록대며 몸을 일으키지 못하고 있는 종우를 뒤로 한 채 수희는 황급히 병실 이곳저곳을 둘러보기 시작했다. 빨리 찾아서 소멸시켜야 해. 어디로 숨은 거지? 수희는 지금 종우를 죽이려 했던 영을 찾고 있었다. 그런데 바닥에 누워있던 종우의 얼굴에 갑자기 하나둘씩 검은 반점이 생겨나고 있었다. 검은 반점, 이게 뭐야? 양밥인가? 수희는 놀라서 속으로 생각했지만 본인이 공부한 바로는 이렇게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양밥은 보통 저주가 아니었다. 이 정도의 양밥을 치려면 보통 무당은 아니어야 했고 그만큼 원한도 깊어야 했다. 양밥이라는 저주를 내리는 무당 본인도 상당한 데미지와 페널티를 입어야만 했기에 쉬운 일이 아니었다. 백마녀라는 할머니의 업보가 깊어 보이긴 했으나 이만한 강력한 저주를 걸 만큼의 원한이 있다니 수희는 지금 상황이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어느 틈엔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온 백마녀와 상현을 돌아보며 수희가 재빨리 백마녀에게 물었다. 할머니, 최근에 누구한테 이상한 물건 같은 거 받은 거 있어요? 자신의 손자 종우가 바닥에 쓰러져 제대로 숨도 쉬지 못한 채 캑캑대며 얼굴에 검은 반점들이 하나둘씩 생기는 것을 본 백마녀는 흠칫 놀라 그대로 병실 바닥에 주저앉았다. 순간 패닉에 빠져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만 하고 있는 백마녀의 등을 상현이 붙잡아 지탱해주고 있었다. 수희는 순식간에 백마녀에게도 다가가 소리쳤다. 할머니, 죄송한데 어금니 꽉 깨물어요. 순간 수희가 미친 듯이 백마녀의 뺨을 후려갈겼다. 짝소리와 함께 백마녀의 살가죽 하나 없는 마른 얼굴이 휙 옆으로 돌아갔다. 수희의 매운 손찌검에 얼얼한 얼굴을 돌린 백마녀가 순식간에 수희를 바라보았다. 숨 한 번 크게 내쉬고 정신 차려요. 손주 정말 죽게 둘 거예요. 정신 차리고 말 좀 해봐요. 중요한 일이에요. 잘 생각하고 말해요. 이러다가 손주 죽고 할머니도 요단강 건넌다고요. 종우가 죽는다는 소리에 백마녀는 놀라 숨을 가라앉기도 전에 다 쉬어 가득 잠긴 목소리로 외쳤다. 종우 왼쪽 주머니 뒤져봐라. 수희가 황급히 종우에게 다가가 종우의 환자복 왼쪽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어 휘적거리자 곱게 포개어진 붉은 복주머니 하나가 만져졌다. 수희는 그 복주머니를 잡자마자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내던졌다. 아이 씨부레, 쌍욕 쳐나오네. 이건 뭐야? 수희가 자기도 모르게 욕지거리를 내뱉은 것은 복주머니를 만지자마자 강력한 원한과 사념이 수희의 머릿속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그것은 만지자마자 토악질이 나올 것 같은 더럽고 음습하며 불길한 기운이었다. 사실 수희는 복주머니를 만지자마자 그것이 무엇인지 알 것만 같았다. 그건 분명 고양이 발목 같았다. 묘기인가 보통 악한 기운이 아닌데 토할 것 같아. 왜? 묘기는 한자 그대로 고양이 귀신을 말했다. 묘기가 무서운 이유는 고양이 귀신이 단순히 병사나 사고사 등 자연스러운 죽음으로 만들어진 귀신이 아니라 인간이 의도적으로 나쁜 의도로 만들었다냈다는 데 있다. 고독을 통해 만들어진 고양이 귀신은 강한 원한과 집념으로 부정적 감정의 결집체인데 고양이가 원래 가진 영물의 능력에 그 원한까지 더해졌으니 일반 동물령보다 훨씬 더 강한 힘을 발휘하게 된다. 수희는 지금 자신이 알고 있는 고독술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다. 이건 뭐예요? 뭔데 할머니가 이런 걸 가지고 있어요? 손주 살린다고 지금 이걸 비방이라고 한 거예요?
어처구니 없다는 듯한 수희의 행동과 반응을 보며 백마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본인 역시 복주머니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이 무엇인지는 열어본 적이 없기에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수희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이 수희만 멍하니 쳐다보는 백마녀를 향해 소리쳤다. 일단 병실 문 닫고 절대 아무도 들어오게 하지 마요. 수희의 다급한 외침에 백마녀의 등을 받치고 그녀를 다독거리던 상현이 그대로 몸을 일으켜 황급히 병실 문 앞으로 가 병실 문을 움켜잡았다. 상현은 수희의 명령대로 누가 병실 안으로 들어오나 매의 눈으로 감시하며 지키고 서 있었다. 수희는 그런 상현을 흘끗 보고는 속으로 생각했다. 에고, 내 팔자야. 오늘 또 뒤지게 끙끙 앓다 죽겠구먼. 내 왼팔이 남아나질 않겠어. 내가 이 빚은 이 할망구한테 꼭 톡톡히 받아내고야 만다. 진짜로? 수희는 굳은 결심을 하며 서서히 몸을 굽혀 절대로 만지기 싫은 복주머니를 왼손으로 잡고 서서히 힘을 주기 시작했다.